이 사연은 경상도 어느 지방의 김순자 할머니의 삶을 각색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이었다. 낡은 마루는 순자의 발소리에 따라 익숙하게 삐걱거렸고 문틀에 새겨진 손자의 키 자국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65세의 김순자는 추석을 앞두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 올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이제 곧 오겠지. 텅 빈 집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순자의 귀에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갑게 현관으로 나가보니 민수와 지영이 짐을 들고 서 있었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민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왔구나. 얼굴이 좀 야위었네. 순자는 반가움에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지영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민수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는 지영의 눈빛에서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영아, 너도 왔구나. 들어와라. 네, 어머님. 메마른 대답과 함께 지영은 짐을 들고 현관을 통과했습니다. 순자는 이미 명절 음식 준비를 마쳐 놓았지만 며느리와 함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엌으로 지영을 불러 설거지를 부탁했죠. 지영아, 이것 좀 도와주련? 순자의 말에 지영은 한숨을 내쉬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방금 도착했잖아요.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집안일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영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래, 쉬다가 해도 되지.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듯 말했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수는 이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순자가 정성스레 차린 음식이 상위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지영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았어요. 지영아, 음식이 입에 안 맞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기름진 음식 많이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일 동안 준비한 음식을 단번에 깎아내린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그는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지. 순자의 말에 지영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님 세대랑은 많이 다르죠. 요즘은 집안일도 공평하게 나눠서 하고 시댁이라고 특별히 더 챙기지도 않아요.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은 뭐 사실이잖아. 당신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지영의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는 지영의 눈치를 보며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 그게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지영이가 피곤해서 그래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지영은 설거지를 돕지 않았고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순자는 홀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순자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서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뿐이었죠.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라는 가족의 시간이 이렇게 상처로 남을 줄은 몰랐어요. 추석 당일 아침부터 지영은 순자에게 더욱 날카롭게 대했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순자의 방식을 비웃었고 전통적인 예절을 무시했어요.
민수는 그저 어머니를 달래기만 할 뿐 지영의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지영의 말에 순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조상에 대한 예의가 형식적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영아,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내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전통이요? 그런 걸로 며느리를 괴롭히는 게 전통인가요? 명절이 끝나고 민수와 지영이 떠난 뒤 순자의 집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추석 내내 지영의 날카로운 말들과 민수의 무기력한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가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였나? 순자는 자문자답하며 방 구석에 놓인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어릴 적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지난 날을 회상했어요. 민수의 첫 돌,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모든 순간에 순자는 늘 아들 곁에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는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어요. 전화벨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발신자 화면에 민수의 이름이 떠올랐지만 실제 통화는 지영이었어요. 어머님 명절 때 민수 옷 좀 챙겨주시지 그랬어요? 스웨터 하나 빼먹고 왔네요. 순자는 아들의 안부도 묻지 않고 옷 이야기부터 꺼내는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아, 그랬니? 미안하구나. 다음에 올 때 가져오면 되겠지? 다음에요? 언제 또 그 시골까지 가요? 택배로 보내주세요. 지영의 차가운 목소리에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집을 그 시골이라 부르는 며느리의 말투에서 깊은 무시가 느껴졌어요. 그래, 내가 보내줄게.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핀 국화꽃이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문득 민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지영이 받을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민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민수가 직접 받았어요. 아들,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어딘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언제 또 올 거니? 글쎄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 지영이도 일이 많고. 순자는 아들의 변명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에 쌓인 서운함을 조심스레 꺼냈어요. 민수야, 명절 때 지영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엄마, 지영이가 요즘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엄마 탓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는 아들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화 내내 민수는 어머니의 감정보다 지영의 입장을 더 걱정하는 듯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더 깊은 고독감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내리기 시작한 가을비가 순자의 마음처럼 쓸쓸했어요. 이렇게 아들과의 거리가 멀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평소처럼 동네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 이웃인 정숙이와 마주쳤어요. 순자야,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무슨 일 있었니? 정숙의 진심 어린 물음에 순자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찻집에 들어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는 명절 때 있었던 일과 지영의 태도, 민수의 변화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다더라. 너무 마음 쓰지 마.
정숙의 위로에도 순자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문득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민수와 지영이 집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웬일이니? 갑자기 순자의 물음에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엄마.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그러나 지영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냉정하게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집이 너무 낡았네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세요? 혹시 요양원 같은 데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 아직 건강하고 이 집이 좋은데. 지영은 민수를 흘끗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님 나이에는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순자는 지영의 말이 진심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서 있었어요. 갑자기 집안에 무언가를 찾는 듯한 지영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서류 같은 거 보관하시는 데 있어요? 집 문서나 통장 같은 거요. 순자의 의심이 커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것을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건 왜 물어? 그냥요, 어머님이 혹시 아프시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지영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민수와 지영이 떠난 후 서랍을 확인해 보니 통장과 집 문서가 있던 자리가 어수선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뒤적인 흔적이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무언가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것은 분명 자신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경계심이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더 이상 무조건적인 신뢰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은행에 들러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예금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평화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작은 전자제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저씨, 혹시 작은 카메라 같은 거 있나요?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가게 주인은 순자에게 작은 감시 카메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순자는 망설임 없이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자신의 집,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작은 투자였죠. 집에 돌아온 순자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거실과 부엌에 설치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카메라를 숨기고 작동법을 익혔어요. 처음으로 이런 기계를 다루는 것이 어색했지만 생존 본능이 순자를 움직였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겠구나.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더 자세히 털어놓고 싶었어요. 정수가 혹시 시간 되면 내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날 두 사람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민수와 지영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 모두 말했어요. 순자야, 혹시 그 애들이 내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닐까?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설마 내 아들이 요즘 세상이 어떤데 자식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숙의 말이 순자의 마음에 깊은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진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순자의 휴대전화로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잠깐 들를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이야기일까? 마음의 준비를 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민수와 지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남자도 함께였어요. 엄마, 이분은 김 박사님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세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정신과 의사를 데려온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순자 씨. 의사라는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내가 왜? 난 멀쩡한데. 지영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요즘 혼자 중얼거리시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고 동네 분들이 연락했어요. 저희가 너무 걱정돼서.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가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통장 얘기하시면서 누가 뒤적였다고 하셨잖아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의심을 기억력 문제로 둔갑시키다니 너무 교활했어요. 민수야, 내가 뭐가 잘못됐니? 난 멀쩡해. 김 박사라는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간단한 검사만 해보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검사 같은 거 필요 없어. 너희들 모두 나가. 지영이 한숨을 쉬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봐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머님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잠시만 병원에 가서 검사만 받아보면 안 될까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욕심과 계산이 보였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모두 다. 순자의 단호한 태도에 셋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순자는 즉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오기 전 두 사람이 현관 앞에서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거 잘 될까? 민수의 불안한 목소리. 걱정 마. 이 의사 다 돈 받고 우리 편이야. 어머님을 정신병원에 한번 넣기만 하면 돼. 그러면 재산관리인이 우리가 될 수 있어. 지영의 냉정한 목소리. 그래도 엄마한테 이러는 거 좀. 뭐? 당신도 그 집이랑 저축 다 탐나잖아. 이제 와서 뭘 망설여? 순자는 화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피와 살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기를 곁에 두었습니다. 언제 다시 그들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정숙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순자야, 당장 변호사를 만나봐.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볼게. 그날 오후 순자는 동네의 유일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순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영상 증거가 있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일단 그들이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 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순자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멀리서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순자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순자는 창문을 모두 확인하고 문을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이제 그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새벽녘 갑작스러운 소음에 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순자는 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저희는 한마음 정신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원? 왜 이런 시간에? 창문 틈으로 밖을 살펴보니 흰 가운을 입은 남자 둘과 민수 그리고 지영이 서 있었어요. 문 열어주세요. 검사를 위해 모시러 왔습니다. 순자는 즉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서죠? 제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요. 정신병원에서 왔다는데.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급히 침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어요. 하지만 얇은 나무 문은 얼마 버티지 못했습니다. 김순자 씨, 진정하세요. 저희는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순자는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발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다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예요. 지영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나와요. 잠시 병원에 가서 검사만 받으면 돼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민수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다가와 순자를 강제로 끌어냈어요.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해? 난 멀쩡해. 순자의 외침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녀는 완강히 저항했지만 두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순자의 팔에 주사를 놓았고 곧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순자는 지영의 말을 들었어요. 이제 다 끝났네. 집문서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세상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순자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은 철창이 쳐져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팔에는 주사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순자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 안에는 단순한 침대와 작은 책상, 화장실이 전부였어요. 문 위의 작은 창을 통해 복도가 보였고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간호사가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자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김순자 씨 깨어나셨군요. 기분은 어떠세요? 순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왜 나를 여기 가뒀어요? 진정하세요. 여기는 한마음 정신병원입니다. 가족분들이 김순자 씨의 건강을 위해 입원시키셨어요.
편집증과 환각 증세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증상이 있다니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는 동정어린 눈길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병의 일종이에요. 약을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순자는 절망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제 친구에게 연락해야 해요. 죄송합니다. 이번 초기에는 외부 연락이 제한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할 거예요. 간호사는 약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약을 받아들고 간호사가 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약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의식을 흐리게 하는 약을 먹을 수는 없었어요.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니 병원은 숲으로 둘러싸인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탈출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민수와 지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순자는 식당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멍한 표정으로 묵묵히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약의 효과였을까요?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순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도 억울하게 들어온 거죠? 순자는 깜짝 놀라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7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는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영희라고 해요. 전에 간호사였어요. 순자는 영희에게 자신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선 약을 삼키는 척하고 나중에 뱉어내야 해요. 그들이 당신을 멍하게 만들려고 할 테니까. 순자는 영희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자신의 편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영희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쪽 병동 비상구는 잠금 장치가 고장 났어요. 하지만 나가더라도 어디로 갈 거예요? 가족들이 다시 데려올 텐데. 순자는 정숙을 떠올렸습니다. 제 친구가 있어요. 그녀라면 저를 도와줄 거예요. 둘은 더 자세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면서 영희는 순자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어요. 내일 오전에 의사가 면담을 할 거예요. 절대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는 척 하세요. 그래야 의심을 피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의사가 순자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집에 왔던 그 김 박사였어요. 김순자 씨, 어제 좀 격양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순자는 영희의 조언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김 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약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네, 간호사가 주는 대로 먹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계속 이렇게 협조적이시면 빨리 좋아지실 거예요. 면담이 끝나고 의사가 나간 후 순자는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의 집이 있고 그곳에서 민수와 지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있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오후 방문객 시간에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분노를 억누르며 며느리를 맞았어요. 어머님,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 보이네요. 지영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승리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과 통장은 이제 저희가 관리할 거예요. 어차피 어머님은 여기서 오래 계실 테니까요. 순자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영의 뻔뻔한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정을 감추고 물었어요. 민수는 왜 안 왔니? 아, 남편이요? 바빠서요. 그리고 어머님 보는 게 너무 힘들대요. 지영은 거리낌 없이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절대로 이들에게 용서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이 이곳에서 나가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어둠이 깊어진 밤, 병원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가끔 들릴 뿐이었어요. 순자는 영희와 함께 세운 계획을 실행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 감시가 가장 느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가 미리 알려준 대로 순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어요.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벽에 바짝 붙어 움직였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순자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야간 근무 중인 젊은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화장실에 좀 가려고요.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환자실에도 화장실이 있잖아요. 순자는 재빨리 변명했습니다. 제 방 화장실이 고장났어요. 물이 안 내려가서.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복도 끝에 공용 화장실 있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 금방 돌아올게요. 간호사가 사라지자마자 순자는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영희가 말한 서쪽 병동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영희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자 영희가 이미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비상구는 저기예요.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금 장치가 고장났지만 경보는 울릴 거예요. 한번 경보가 울리면 2분 안에 경비원이 올 거니까 빨리 움직여야 해요. 순자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요. 전 못 가요. 영희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다리가 좋지 않아서 빨리 달릴 수 없어요. 당신만 가세요. 그리고 나가면 정숙 씨에게 연락하세요. 순자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꼭 다시 올게요. 당신도 구해드릴게요. 영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자, 이제 가세요. 순자는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문을 밀자 예상대로 쉽게 열렸어요. 그러나 동시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순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병원 뒤편은 울창한 숲이었어요. 영희의 조언대로 숲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호루라기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어요. 환자가 도망쳤다. 빨리 찾아라. 순자는 숨이 턱에 차오르는 것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영희가 알려준 대로 북쪽으로 계속 가면 마을이 나온다는 생각에 의지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방향을 유지하려 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 순자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숨은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65세의 몸으로 이런 탈출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기 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순자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숲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재빨리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이쪽으로 간 것 같아. 다행히 추격자들은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달릴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순자는 드디어 숲을 벗어나 작은 도로에 도달했습니다. 멀리서 마을의 불빛이 보였어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간신히 마을에 도착한 순자는 공중전화를 찾아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정숙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숙아, 나 순자야. 순자? 어디 있어? 다들 널 찾고 있어. 말해줄게. 나를 좀 데리러 와줄래? 순자는 자신의 위치를 설명했고 정숙은 즉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작은 슈퍼마켓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병원 환자복은 흙과 나뭇잎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30분 후 정숙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순자의 모습에 놀라 달려왔어요. 세상에, 순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순자는 정숙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끔찍했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히고 목숨을 걸고 탈출하기까지. 정숙의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후 순자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은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굳었어요. 그 망할 녀석들.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 그럴 수 있지? 경찰에 신고해야 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지금 나타나면 그들이 나를 다시 병원으로 보낼 거야. 법적으로 그들이 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순자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해. 내 집에 설치해둔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고 그들의 범죄를 밝혀낼 거야. 정숙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도울게. 넌 여기서 안전하게 있어. 아무도 널 찾지 못할 거야. 다음 날 정숙은 조심스럽게 순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민수와 지영은 없었어요. 순자가 알려준 대로 카메라를 찾아 메모리 카드를 빼내왔습니다. 여기 있어. 정숙이 메모리 카드를 건넸습니다. 아무도 없더라. 근데 집이 많이 어질러져 있었어. 순자와 정숙은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들을 발견했어요. 민수와 지영이 순자의 재산을 찾아 집안을 뒤지는 모습, 서로 금전적 이득을 나누는 대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신병원 의사와의 음모를 계획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되찾을 시간이야. 순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변호사를 만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둘째, 정신병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셋째, 민수와 지영의 범죄를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정숙의 도움으로 순자는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영상 증거를 보고 분노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불법 감금, 사기, 재산권 침해, 모두 중대한 범죄예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순자는 변호사의 말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민수는 어머니를 배신했고 지영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순자는 결연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가 떠난 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어요. 자신의 존엄과 정의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돌아갈 거야. 순자는 창밖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집으로, 내 삶으로. 정숙의 집에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숙면을 취하며 체력을 회복했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숙이 지역 신문을 들고 들어왔어요. 순자야, 이것 좀 봐.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노인 환자 탈출, 수색 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순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분명 자신을 찾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심해야 해.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이 널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내 편에 진실이 있으니까. 그날 오후 최 변호사가 정숙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법적 서류 묶음을 가지고 왔어요. 김순자 씨 준비했습니다. 재산관리인 지정 취소 신청, 불법 감금에 대한 고소장, 사기 혐의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순자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것들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심리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민수 씨와 지영 씨는 당분간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순자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니 민수와 지영의 반격도 예상해야 했어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까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불법 감금은 형사사건이니까요. 하지만 먼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 다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요. 변호사가 떠난 후 정숙은 순자에게 찻잔을 건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아무래도 민수는 내 아들인데. 순자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아들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날 배신한 사람일 뿐이야. 자기 어머니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사람을 어떻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니?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틀 후 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었고 가압류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곧 민수 씨와 지영 씨에게 통보가 갈 겁니다. 아마 크게 당황할 거예요.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쯤 병원에서도 나를 찾지 못해 발칵 뒤집혔겠죠? 아마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병원도 큰 공경에 처할 겁니다. 그날 저녁 정숙의 집 창문으로 순자는 낯선 차가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집 앞을 몇 차례 지나갔다가 멀어져 갔어요. 정수가 혹시 저 차 아는 사람이니? 정숙도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니, 본 적 없는 차야.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설마 민수와 지영이 자신을 찾아낸 것일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시장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영이 이웃집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순자는 급히 휴대전화를 들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지영이가 여기 있어. 너희 집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물어보고 있어. 뭐, 어떻게 알았지? 금방 갈게.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전화를 끊자마자 순자는 창문을 통해 지영이 집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영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고 그는 정신병원 직원처럼 보였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방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을 잠그고 옷장 뒤에 몸을 숨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나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안에 계신 거 알아요. 문 열어주세요. 이윽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공포에 질렸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낯선 사람들이 집에 침입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은 순자는 방 안에서 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뒷마당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어요. 어디 있어요? 김순자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집안을 메웠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조금 열어 상황을 살폈어요. 복도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마다 찾아봐요. 저 노인네가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순자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방문이 열렸어요. 여기 있네. 지영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다가와 순자의 팔을 잡았어요. 김순자 씨, 병원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세요. 순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놓으세요. 당신들은 범죄자예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영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경찰이요? 당신이 정신병자라는 진단서가 있는데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때 갑자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과 남자는 당황했어요. 빨리 데리고 나가요. 지영이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순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는 순간 정숙이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순자는 남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정숙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곧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영과 남자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불법 침입 현장을 경찰에게 목격당한 상태였어요. 두 분 다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불법 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지영은 경찰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우리는 그냥 치료를 위해 데려가려고 한 거라고요. 경찰관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경찰서에서 이야기하시죠. 지금은 따라오세요. 지영과 남자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직 긴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정숙이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날 저녁 최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듣고 법적 조치를 더 강화하기로 했어요. 이번 일로 불법 감금 혐의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김순자 씨, 이제 정면으로 맞서 싸울 시간입니다. 순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어요. 내 인생을 되찾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순자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을 것이라고.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지영은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남자는 정신병원 직원으로 환자를 강제로 데려가려 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순자는 정숙의 집에서 계속 지내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최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관리인 지정 취소 신청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불법 감금에 대한 재판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최 변호사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왔어요. 김순자 씨, 좋은 소식입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제 민수 씨와 지영 씨는 더 이상 당신의 재산을 건드릴 수 없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감금 재판이 끝나고 민수 씨와 지영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에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에는 이르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순자는 정숙과 함께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한마음 정신병원이 불법 입원과 강제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장 김모 씨와 의료진 다수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여러 명의 환자들이 부당하게 감금되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자와 정숙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어요. 특히 65세 김모 씨는 며느리와 아들에 의해 강제 입원되었다가 탈출한 후 병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해 입원 수사에 단초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것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순자야, 내가 해냈구나. 정숙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지. 순자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병원에서 함께 탈출을 도왔던 영희가 걱정되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연락해 영희의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영희 씨는 입원 수사로 인해 다른 환자들과 함께 퇴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순자는 안심했습니다. 영희도 곧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뻤어요. 한편 민수는 지영이 경찰에 연행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분노, 후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그날 오후 정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순자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지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할 말이 뭐니? 순자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난 지영이에게 속았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 정신병원에 가두는 게 나를 위한 거였다고?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엄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지영이가 그랬어요. 의사도 그렇게 말하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지영이가 그 의사에게 돈을 주고 거짓 진단을 받았다는 걸. 순자는 아들의 변명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로만 들렸어요. 그럼 왜 내 집을 뒤지고 내 통장을 가져갔니? 그것도 날 위한 거였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어요. 지영이는 어떻게 됐니?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하지만 우리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왜? 지영이가 처음부터 엄마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한테도 거짓말을 많이 했고, 저도 이제야 눈을 뜬 거예요. 순자는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갇히고 목숨 걸고 탈출한 다음에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배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민수야, 난 내가 내 아들이라고 믿었어. 평생 널 위해 살았고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 하지만 넌 나를 버렸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어. 민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모성애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이제 가줬으면 좋겠다. 민수는 한동안 더 머물렀지만 결국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가 떠난 후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숙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 며칠 후 영희가 정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녀는 순자를 보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김순자 씨, 정말 다행이에요. 무사히 탈출하셨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공통의 고통을 겪은 동료였기에 더욱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영희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유예요. 그리고 그 병원은 문을 닫게 될 거예요.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재판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고 영희는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어요. 당신들은 이제 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진짜 가족이죠. 정숙과 영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 여성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피보다 더 진한 연대의 끈으로 묶인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으니까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순자는 잠들기 전 중얼거렸습니다. 내 삶을 완전히 되찾는 날이 곧 올 거야. 가을 하늘이 더욱 깊어가던 어느 날 순자는 법정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민수와 지영 그리고 정신병원 관계자들과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순자는 정숙과 영희의 지지 속에
당당한 모습으로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며느리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으니까요. 피고인석에는 지영과 민수 그리고 병원장 김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차갑고 뻔뻔한 표정이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김 박사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순자가 겪은 일을 상세히 설명했고 증거로 몰래 카메라 영상과 정신병원의 불법 입원 기록을 제시했어요. 피고인들은 재산을 탐내 노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감금이자 사기 행위입니다. 최 변호사도 순자를 대신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어떠한 정신질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과 가족들의 공모로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저마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영의 변호사는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했을 뿐이라며 선의를 강조했고 민수의 변호사는 아내의 말을 믿었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김 박사의 변호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제 순자의 증언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증인석에 섰어요. 김순자 씨,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시작된 갈등부터 집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 강제 입원, 필사적인 탈출까지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증언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그는 재산을 위해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순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다음으로 영희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병원 내부의 불법 행위를 상세히 증언했어요. 강제 투약, 부당한 감금, 환자 학대 등 충격적인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되어 있었어요. 특히 재산이 있는 노인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재판은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가 증인석에 섰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이가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했고 김 박사도 그렇게 확인해 줬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의 재산을 찾아 집안을 뒤졌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침묵했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지영이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상태가 악화되면 재산 관리가 어려워질 거라고.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의심 없이 따랐다? 검사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제가 약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지영은 민수의 증언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원했잖아. 나한테만 책임 떠넘기지 마. 법정은 순간 소란스러워졌고 판사는 진정을 요구했습니다. 지영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민수의 의견이었다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고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순자는 정숙의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피고인 박지영은 불법 감금,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민수는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재현 병원장은 불법 입원 허가, 의료윤리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처한다. 판결이 읽혀지는 동안 법정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지영은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김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가족의 파탄이라는 대가를 치른 셈이었어요. 특히 아들 민수를 보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위한 당연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민수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민수야, 나는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적어도 지금은. 어쩌면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해해요, 엄마.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언젠가 다시 엄마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랄게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상처가 치유될지 아니면 영원히 남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 이후 순자는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조금 어수선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보금자리였어요. 정숙과 영희는 순자가 집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 출발을 할 거야.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야. 한 달 후 순자의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정숙과 영희를 비롯해 그동안 순자를 지지해준 이웃들이 모두 모였어요. 오늘은 추석 명절, 작년에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게 됐네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인연이라고 할까요? 모두가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순자가 정성스레 준비한 명절 음식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람들을 초대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정말 대단해. 정숙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용기를 얻었어. 실제로 순자의 이야기는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어요. 난 그저 내 권리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순자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어.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마당에 모여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문득 민수를 생각했어요.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홀로 명절을 보내고 있을까?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이제 미움도 내려놓으려고 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일이니까. 영희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든 옳아요. 당신의 삶이니까요. 달빛 아래 순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가족의 배신이라는 깊은 상처는 남았지만 새로운 인연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내 삶을 시작할 시간이야.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세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밤하늘의 보름달이 순자의 결연한 다짐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당당하고 의연한 새 출발의 이야기가